안녕하세요. 법정모독의 황영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정치권이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대선 후보 1위를 달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자기가 이재명계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자기 계파라고 유일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죠. 민주당 정성호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의원님하고 패친이 된 지 오래됐잖아요. 페이스북 보니까 그 헌재에서 이제 대통령 파면 선고하는 날에 이제 의원회관에서 사무실로 이제 직접 선거하는 장면을 네네. 지켜보시는 그 동영상을 봤는데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어쨌든 그래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살아있구나. 네. 우리 국민들이 위대하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8월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계엄령 얘기했을 때 네. 좀 이상하구나. 저 사람 예. 왜 전 얘기했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막상 그게 현실화되다 보니까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선진국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세계 예. 10대 경제 강국인데 국격이 그냥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졌어요. 그러나 결국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이거 극복하지 않았습니까? 또 네. 헌법재판소도 저는 그 결정문 읽을 때 그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그 권한대행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면서 결론을 말씀하실 때 보면 굉장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역시 대한민국이 국민이 주인 나라구나, 살아있다. 위대한 국민들이 예.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특히 딱 정영식, 조한창, 김복현 재판관한테 이제 뭔가 사과의 표시를 하셨는데 전월치 결정에 대해서 약간 조금 불안했던 마음이 좀 있으셨던 건가요? 저는 불안하지 않았어요. 민주당의 그 네. 170여 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초지일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게 8대 0으로 파면 될 거다. 제가 그렇게 계속 이야기한 가장 큰 이유는 최소한 헌법재판관들이 법조 경력 25년 이상의 그 중견 법관들이거든요. 네. 최고 엘리트들입니다. 예. 인품과 역량들이 검증된 분들인데 이 사건은 너무나 명백하잖아요. 국민들이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TV로 생중계되고 있었어요. 예. 무장한 병력들이 국회를 들어와 갖고 유리창 깨고 들어오고 국회의원으로 체포하려고 했었고 이런 거 다 봤습니다. 네. 중앙선거관련의 서버를 갖다 압수수색하고 하는 그런 그렇죠. 모습들 다 봤거든요. 네. 이걸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사실은. 저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그 법률과도 이걸 기각할 수 없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기각하려고 하면은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하겠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근데 이게 좀 재판이 좀 지연되지 않았습니까? 네. 판결이 지연되다 보니까 특히 정치권 일각에서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 탄핵 기각을 바라는 분들이 만들어낸 것 같은데 세 분의 보수적인 재판관이 있는데 이분들은 기각 아니면 탄핵 아니죠 각하할 거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에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같이 부안해동하면서 동의했죠. 막 예. 그분들을 문제가 있다고 하고 그 더군다나 심지어는 광장에 서서 당연히 의원이 세 분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면서 네. 제가 세 분의 이름을 페이스북에 거명한 이유가 그겁니다. 김복현 헌법재판관, 조한창 헌법재판관, 정영식 헌법재판관, 네. 을사오적이 되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그분들이 얼마나 모욕적인 분이었습니까? 세 분 다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왔던 유능한 법조인이었고 또 헌법 수호 의지가 강한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모욕적인 발언들을 양쪽에 다 들었거든요. 그게. 그래서 저도 법조인 출신의 국회의원으로서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들어갔고 결론에 보니까 깔끔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 결정문은요. 우리 대한민국의 헌정사 또는 헌법재판소의 역사에 있어서 정말 이정표가 될 만한 저는 결정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주의에 대한 잘 교과서로 쓰셨더라고요. 쓸 수 있을 만한 그런 멋진 명문들이었는데 굉장히 고민들이 다 녹아 있어요. 야당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지적이 네. 있거든요. 똑바로 하라고 하는 것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녹아내고 반대편도 설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꽤 시간이 걸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특히 세 분의 보수적이라고 칭했던 그런 재판관들에게 죄송하다고 얘기했고 근데 그분들은 헌법재판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인용이다, 기각이다, 각하다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다 추측성, 네. 소위 말하는 뇌피셜적인 어떤 그런 가짜뉴스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습니까? 그런 위로 차원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사실상 당과 이재명 대표를 대신해서 사과한 것처럼 비춰지네요.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았고 또 오히려 며칠 뒤에 지지층 결집 메시지만 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지금 계속 의원들도 만나고 하면서 이제 관저 정치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참 보기 안 좋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대한민국의 최고 헌법 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예. 8대 0으로 파면되지 않았습니까? 8분의 그 헌법재판에 단 한 분도 탄핵 기각 사유 5개에 대해서는 아무 이의가 없었거든요.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보충 의견들이 네. 좀 있긴 했었죠. 그렇다고 하면 그걸 승복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이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민생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계엄을 일으켜갖고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든 국가 최고 책임자였던 분이 그에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최소한 국민의 선택을 받았던 대통령으로서는 정말 죄송하다. 모든 게 내 책임이다. 이제는 국민들이 광장에서 일상으로 돌아가갖고 자기 생업에 충실해 주길 바란다. 나도 자연으로 돌아가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기원하겠다. 예. 모든 거 따라야 된다. 이런 말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게 국민과 국가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인 것 같아요. 그것조차 안 하고 관저에 앉아서 뭐 하는 겁니까 사실 뭐 이번 주 안에 나간다고 얘기를 하지만 3년 반 전에 그분이 취임할 때 어땠냔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게 그날 밤 12시 00시부터 임기 시작이니까 바로 청와대 개방할 테니까 나가라. 예. 문재인 대통령 전날 나가고 호텔에 주무시고 그 다음날 취임식에 가셨어요. 예. 그렇게 야박하게 했던 분이 본인이 파면 결정을 받은 그 순간 4월 4일 11시 20분 이후에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관저에 있을 자격이 없어요. 그건 국가 공공시설이니까 예. 거기에 눌러 앉아 있으면서 그냥 바로 나가라고 하는 건 좀 야박하죠. 근데 거기 앉아 있으면서 비서실 직원들 만찬하고 또 당 대표 원내대표 불러서 차담하고 또 나경원 불러서 또 이야기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게? 이럴 때 정말 자숙하고 근신해야 되는 게 올바른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능한 집이 있잖아요 그게. 예. 신속하게 정리해줘야죠. 예.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조기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이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왜 비상계엄을 일으켰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의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난해 12월 2일 날 있었던 명태균 씨의 그 어떤 발언들, 네. 그 김건희 여사 관련된 여러 가지 뭐 녹취록이라든가 발언들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했다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 파면됐기 때문에 대통령 당시에는 내란 및 외환의 제외에는 소출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이제 다른 범죄도 수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내란 쪽 형사재판도 받고 있고 수사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미진한 수사도 될 겁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들 관련 공범자들 다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확정됐어요. 예. 다시 수사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 공직선거법 위반도 공소시효가 정지됐거든요. 다시 진행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살려고 하면 정치적 생존을 유지하려고 하면은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죠. 그래서 뭐 과격한 뭐 극우 세력들 또 친윤 세력들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방편이고 또 당도 본인이 지명한 사람이 후보가 되고 본인이 지지한 사람이 당대표가 되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얘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대표가 9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네. 9일 이제 출마 선언할 거란 얘기가 나오는데 맞나요? 출마 선언은 아니고 예. 내일이 그 제가 월수금이 당 최고회의가 있거든요. 예. 수요일 날 오전에 최고위원회 열고서 그 이후에 어쨌든 당 대표 중에 사퇴해야 사퇴. 되니까 사퇴하고 출마 선언은 그 이후에 따로. 좀 며칠 좀 시간을 두고 준비해 갖고 하게 되겠죠. 네. 예. 캠프는 이미 좀 차려서 준비하고 있는 거죠? 아니 뭐 캠프라기보다도 이제 캠프에 뭐 준비하기 누가 위한.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지만 네. 이재명 당 대표의 확고한 원칙은 본선이든 경선이든 본선은 당 공조직 위주로 치른다. 그렇죠. 당 밖에 사조직들이 많고 여러 뭐 하게 되면 효율적이지 못하거든요. 그다음에 네. 이미 당 대표로서 당의 시스템이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중심으로 공조직 위주로 선거를 하겠다는 게 확고한 생각이고 그런 차원에서 경선 캠프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예. 이미 지금 뭐 당이 당 대표 지금 지난 2년 동안 당 대표했던 분인데 예. 그 크게 경선 캠프 꾸린다 하면 국회의원들 다 모아놓고 세과시하면 그게 보기 좋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건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본인 생각도 최소한 그냥 이름만 거론하는 정도의 지금 몇 분이 거론되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큰 조직이 되는 게 아니라 거의 뭐 이름만 거론하는 정도의 그런 최소한의 그 경선 캠프를 네. 만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도 경선 캠프에서 역할을 하시나요? 지금 당의 원칙이 예. 당직을 갖고 있는 의원들은 경선 캠프에 들어가지 않는 걸로. 그냥 당직자들 들어가게 되면 약간 불공정 그 시비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당의 인재위원회입니다. 네. 당의 여러 뭐 필요한 분들 인재를 많이 영입해오는 관계가 있는데 예. 제가 특정 캠프에 들어가게 되면은 좀 불공정해 보이겠죠. 사실. 예. 그러겠네요. 그 조기 대선 어쨌든 경선은 치르긴 할 텐데 흔히 얘기하는 어대명. 네. 결과는 어대명이겠죠?
이거에서는 누구 추대 얘기도 나오는데 추대 아이고, 저는 안 하겠죠. 추대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원하는 분들 다 나와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네. 이미 김두관 전 지사. 전 의원님도 예. 출마 선언을 하시고 네. 김동연 지사님도 준비하시고 뭐 김부겸 전 총리도 말씀이 나오고 이렇게 또 김경수 지사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경선해야 될 것이 맞고요. 뭐 어차피 경선 결과 이재명이다. 저는 뭐 그렇게 그런 것 자체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도 또 당원들의 지지를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네. 그러나 또 당원들 사이에 새롭게 네. 본인의 좀 미래의 어떤 비전과 정책이 뭔지를 또 검증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야만 또 지지도 좀 높아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일각에서는 그 진보 진영에서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해야 된다 네. 뭐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민주당에서 받아들일 생각이 있나요? 시간이 없습니다. 말은 좋은데 예. 일단 각 정당의 당원들이 있거든요. 예. 민주당 당원에 보면 당원의 권리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공직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거든. 예. 이 권리 당원들은 돈도 내고 그렇죠. 당원들의 각종 집회에 나와서 다 예. 참여하고 활동하고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게 공직 피선거권도 아니고 투표하는 그 권한조차도 그 권리조차도 주지 않는 건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권리 당원들은 당연히 공직 선거권 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참여해야 넓어지니까 국민들은 선거인단 가입을 해갖고 경선에 참여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각 당의 룰이 다릅니다. 만약 그 오픈 프라이머리를 한다고 하면 권리 당원도 똑같은 겁니다. 똑같이 그냥 다시 그 선거인단 신청을 해갖고 예. 신청한 분만이 투표를 하는 건데 저는 그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더군다나 물리적인 시간이 없습니다. 저희 당 내부에서 검토해 보니까 예. 그 경선 룰을 확정하고 선거인단 모집 기간이 일주일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선거 그 시간적으로. 순회를 해야 되기 경선해야 때문에 되니까. 그래서 그럼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에 선거인단 모집해갖고 한다는 게 얼마나 그 제한적이겠습니까? 참여도 굉장히 적을 거고 자칫하게 되면 또 이게 뭐 오염될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게 특정 세력들이 들어와서 예. 저는 뭐 그 문제보다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지금 120만 명이나 되는 공직 그 권리당원들의 권리를 가장 뭐 최소한의 권리인데 이 공직선거권을 갖다 주지 않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 이건 좀 약간 극단적인 경우일 수 있는데 만약에 대선 전에 이재명 대표 선거법 3심에서 네.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면 민주당에서 사실 후보 없이 대선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이건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제가 보기에 네. 저는 법률가하고 예. 오랫동안 법률 공부한 사람인데 법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현재 진행 판결이 나온 재판은 두 가지 있거든요. 예. 하나는 그 위증 교사는 이제 1심에서 무죄를 받아갖고 그렇죠. 항소심 재판 이제 시작 준비 중에 있고요. 네. 근데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유죄를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항소심 무죄 판결 받는데 저도 뭐 적극적인 역할을 했는데 나름. 그런데 무죄 판결문을 쭉 읽어보면 알아요. 이건 뒤집어질 가능성이 없구나. 1심 판결은 판사 한 사람이 한 거지만은 예. 항소심 판결은 고등법원의 부장판사 세 사람이 한 거거든요. 세 사람이 의견이 합치된 겁니다. 그래갖고 나온 판결인데 정말 깔끔해요. 그리고 완벽하기 때문에 왜 무죄인지가 이게 지금 대법원에 상고가 됐는데 대법원에서 바로 저 상고 기각될 거로 봅니다. 무죄 확정될 거로 빨리 될 것이고 만약 이 항소심에서 이 무죄 판결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대법원에서 파기를 해야 됩니다. 선언하겠죠. 근데 파기해서 그 국민의힘에서는 특히 저는 더 파기자판. 웃기는 게 파기자판이라고 하는데 예. 파기자판이라고 하는 것은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하기 때문에 아예 없습니다. 그건 사실은. 해당 사항이 안 그 되는데. 대법원은 뭐 우리 황 기자도 법조 출입해서 알겠지만은 대법원은 법률심이에요. 예. 양형을 선고할 수가 사실심이 없습니다. 아니죠. 예. 예, 사실심 양형 선고 권한이 없어요. 사실상에.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파기 환송밖에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뭐 그런 환송될 가능성이 없고 환송된다고 하면 다시 항소심 절차가 벌어집니다. 그 항소심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따라서 따라갈 수도 있고 아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여전히 이러이러한 것 좀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어쨌든 이제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여전히 30%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지적이 많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 여론조사에 좀 반영이 이제 될까요? 약간 저는 상승하는 뭐 쪽으로.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컸던 게 국민들이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3년 동안 전 윤석열 정권이 한 유일한 일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처리입니다. 그냥 정말 수백 번 압수수색하고 체포하려고 하고 그러다 안 되니까 결국 기소하고 여러 건이 기소돼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미 재판진에 대한 두 건이 다 무죄를 받았어요. 예. 확정 판결에 무죄를 받았습니다. 전 나머지도 다 무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뭐 전과 사범이다, 문제가 있다 이런 프레임이 맞짜여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두 개를 보니까 좀 무죄를 받았구나.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뢰가 좀 쌓일 거라고 좀 보고 네.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가해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켜 갖고서 파면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예. 것들이 반영되면 국민들의 신뢰가 좀 회복돼 갖고 지지율이 상승될 거라고 보고 있고 현재 단계에 있어서도 각 네. 정당이 어떤 주자들보다도 앞서 있고 현재 전체 다 모았을 때 지지율이 한 뭐 35% 40% 사이 된다고 하죠. 굉장히 높은 거죠, 사실은요. 다른 주자들 나머지 주자들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습니다. 10%도 안 되고 예. 있으니까요. 다만 좀 아직 정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위 말하는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게 저게 정치 탄압이었구나 이런 판단들 또 가해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는 과정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무도한 정치를 했구나 이런 걸 인식하게 되면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좀 8년 전하고 좀 다른 게 그때는 그러니까 탄핵된 대통령 배출했던 정당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번에는 탄핵되고 나서 그 정당의 지지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좀 다른 국면이 펼쳐질 수도 있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저는 그 결집이 좀 빨리 됐던 거죠. 왜냐하면 7년 전이죠. 7년 전, 8년 네, 전에는 예.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탄핵 의결된 이후에 별도의 그 의사 표시를 하질 않았습니다. 뭐 지지자들을 갖다가 막 선동한다든가 뭐 이런 건 없었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이런 건 없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행태가 전혀 달랐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수색부터 체포부터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네. 구속됐다가 나오면서도 굉장히 뭐 자신감 표시하고 그렇죠. 관저에 있어서 또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또 탄핵이 파면으로 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입장문 발표하면서 예. 지지자들에게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일찍 결집했던 거죠. 진영에 계신 분들이. 저는 그게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국민들이 결국 만약 그러니까 대선이 있게 대선 상황에서 만약 그 국민의힘의 후보자가 선택된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불복했기 때문에 탄핵 파면 자체를 선고됐음에도 불복합니다. 그리고 불복할 것이고 그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에 대해서 사실상 사전에 사면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그런 선택을 하지는 않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런 지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있고 반대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었다.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무대에서 사라지면서 뭔가 이제 다른 분들이 새로운 분들이 누가 등장할 경우에 약간 불리해질 수 있다. 이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예. 3년 전에 대선 때도 네. 이재명 대표는 뭐 경기도지사 또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어떤 그의 유능함과 추진력, 성과를 입증해 갖고 거기서 상당히 국민들 깊은 인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대선 후보까지 왔던 거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 문재인 정부가 키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문재인 맞아요. 정부 때 적폐청산해 갖고 예.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구속시키면서 국민적 인기를 얻었고 네. 그러고서 온 분이거든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어떤 부족한 점에 대한 반사 이익을 들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거지. 저는 지난번 대선이 이재명 꼭 윤석열 싸움만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선은 결국 전 정권에 대한 심판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돼갖고 0.73%로 간신히 이겼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권에 정말 그 정치보복, 그 다음에 정치 탄압 이런 수사를 받았음에도 살아남아갖고 지난해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네네. 압승을 이끌었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예.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문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을 갖다 그 배제의 대상으로 여길 게 아니라 지난 취임해갖고 2년 동안 국민들을 설득할 기간이 맞습니다. 있었지 않았냐. 네. 어? 그래서 총선에서 설득해갖고 총선 이겼어야 되지 않느냐. 그걸 제대로 하지 않은 거 아니냐. 네. 이게 헌법재판소 판결의 내용에 나와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거거든요. 전 그렇기 때문에 이번은 다시 뭐 이재명 윤석열 시즌2가 되는 게 아니라 결국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 그 이재명 그 우리 대표, 네. 현재까지 대표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간의 어떤 성과에 대한 평가, 또 그의 어떤 정책 역량을 보고 평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누가 대선 후보가 될 걸로 예상하세요? 그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은 뭐 5대명이지만 예. 자기는 후보가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 새로운 후보들이 있습니까? 몇몇 한번 쭉 보십시오. 예. 정말 다 구태스러운 분들 뿐입니다. 대부분이 탄핵에 찬성하고 광장에 나가갖고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촉발하는데 앞장섰던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대통령 또 나오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 뭐 원희룡 장관도 김건희 여사 그 양평 고속도로 그 왜곡된 거 그거 아주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 나섰던 분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거의 뭐 동일시되는 그런 분들 아니겠어요? 다른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인물, 정말 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극복할 새로운 비전과 가치를 제시할 후보는 제가 보기엔 단 한 명도 없어요. 딱 유일한 가능성이 있는 분이라고 하면 예. 유승민 전 의원 같은 분들, 정말 보수의 가치와 원칙을 지켜왔던 분이니까. 근데 과연 유승민 의원이 가능성이 있을까? 참 어렵다고 봅니다. 안타깝게도요. 김문수 장관이 오늘 뭐 대선 출마 선언한다는 얘기가 네. 있더라고요. 예. 네네. 김문수 장관을 이재명 대 김문수 이 구도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우리 민주당에서는 네. 김문수 장관 나오면 정말 땡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선거는 그렇지 않죠.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좀 국민들을 저걸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걸 보냐면 김문수 장관이 경기도지사를 2번 했습니다. 네, 그렇죠. 경기도지사 2번 했던 김문수 장관의 실적과 성남시장 경기도사 했던 이재명 대표의 실적들 한 비교해 보면 단번에 답은 나올 거로 봅니다. 역대 경기도지사들이 광역단체장 평가에서 이렇게 1, 2등 해본 적이 드물어요. 네. 그렇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초기에 여러 가지 어쨌든 잘못된 만들어진 프레임 때문에 좀 낮았지만 바로 경기도정 평가에서 늘 1, 2등이었습니다. 가장 우수한 성과를 냈고 경기도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김문수 지사 경기도지사 때 뭐 소방관들하고 전화하면서 이상한 얘기 하시고 여러 가지 남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저는 뭐 그분의 어떤 말이나 태도보다도 역시 국가 지도자는 과연 그 국가를 경영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 그 능력이 검증됐는지 이걸 국민들이 좀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그래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약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고 중도 후보 중에서 오세훈 시장, 한동훈 전 대표 거론하신 분들 꽤 많은데 이 두 분은 어떻게? 그러니까 중도 확장 어느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 한동훈 그 전 대표가 계엄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대했었고 탄핵 의결을 찬성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좀 확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도 지금은 좀 태도가 좀 이상해졌지만은 예. 다만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지난번에 토지거래 허가 문제라든가 이렇게 정책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게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정책 역량이라든가 또는 그다음에 태도가 지금 어정쩡쩡합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진영에도 탄핵 찬성, 탄핵 반대, 탄핵 찬성하던 중도층까지 흡수하기도 좀 어렵고 탄핵 반대하던 그룹의 어떤 진영의 지지를 받기도 쉽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탄핵을 반대했던 그런 그룹의 그 핵심 지지층,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의 지지를 과연 끌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죠. 네. 그렇죠.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그렇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이재명 민주당 의원이고 예. 또 이재명 대표 가까우니까 당연히 이재명이 된다고 예. 얘기를 하지만 예. 선거에 들어가게 되면 다른 많은 요소들이 또 나오게 되는 그렇죠. 겁니다. 정말 겸손하게 예.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해야죠. 예.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반면교사, 타산지석으로 삼아갖고 정말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겸손한 자세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아직 56일이 남았으니까 네. 선거는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죠. 다시 헌재 얘기로 넘어가 보면은 헌재가 파면 결정 내리면서도 민주당을 향해서 사실 뭐 정부와 좀 대화 타협했어야 된다 이런 쓴소리도 좀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정말 엄중하게 민주당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측의 주장이었지만 예. 입법 폭주, 또 탄핵, 또 남발,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몇 가지들을 지적했거든요. 그다음 예산 또 일방 삭감 예. 예산 통과. 물론 뭐 삭감 예산도 본회의에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결위 통과만 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할 말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 지적들. 왜냐하면 민주당이 국회 소수당이었다면 할 수 없는 거였지 않습니까? 예. 국회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거든요. 과연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으로서 국회 소수당이 여당, 그러나 그 여당은 대통령과 함께 국정운영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정당이거든요. 또 대통령은 행정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부 여당과 우리가 과연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을 했는지 그런 면에서 헌법재판소도 민주당도 부족한 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거든요. 예. 그것이 뭐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처럼 비상계엄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사유는 아니지만 예. 민주당도 그런 면에서 좀 부족한 점을 좀 지적했다고 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민주당이 향후 대선 결과 관계없이 앞으로 3년은 민주당이 다수당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소수당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대화하고 해야 됩니다. 최대한 협력하고 하려고 노력하고 대화하면서 그러다 안 될 때 최우수단으로 우리가 표결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의회 민주주의거든요. 예.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도 다원적 관계라는 그 다원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다원적 또 가치의 상대성 예. 이거 인정하고 다양성 존중하고. 우리가 존중하고 노력을 해야겠죠. 네. 탄핵 국면은 끝이 났고, 근데 이제 경제도 어렵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정치 협치 보건 목소리도 큰데 지금 민주당에서 어쨌든 계속 이제 윤 전 대통령 재구속 그리고 국민의힘 해산 뭐 이런 공세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게 좀 보기 안 좋다는 지적들도 좀 있더라고요. 네, 저는 요거 그냥 메뚜기도 한따라 그러지 않습니까? 한테죠 사실은. 아직은. 선거 국면에 경선 국면에 딱 예. 들어가고 네. 하면은 네. 국회 각 당의 후보들이 뛸 거고 예. 또 대선에 들어가게 되면 대선은 과거를 뭐 심판한 측면도 있지만 과거 심판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반영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헌법재판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영향이 있겠지만 결국은 그 차기 대통령이 될 사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만한 비전과 정책, 역량이 있는지 그런 걸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지금 원내나 당 지도부에서 윤석열 대통령 재구속 문제라고 지적하는 네. 것은 지금 필요한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다 내란 국면이 완전히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잔불이 꺼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란의 근본적 원인이 뭔지 이런 것들이 아직 밝히지 않았거든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도 외환죄에도 지금 적용해야 된다. 네. 이게 북한의 어쨌든 공격을 유발하려고 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관련된 자들이 또 많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아직까지도 관저에서 좀 관저 정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증거를 인멸하는 저는 측면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란의 수계는 좀 석방돼 있어요. 예. 검찰이 아주 구속 취소해 갖고 정 황당한 짓을 검찰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당연히 즉시 항고해야 되는데 항고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내란의 종범들, 중요임무 종사자인 군사령관들은 구속 재판 받고 있습니다. 경찰청장 구속 재판 받고 있어요. 근데 대통령 내란 수계는 나와 있거든요. 이건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은요? 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도 지적하는 거지. 이게 뭐 이런 거 갖고 예. 결국 내란 갖고 계속 대통령 선거까지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만약에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적폐청산 시즌 2가 벌어지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우려도 나오더라고요. 저는 뭐 그럴 가능성 거의 없다고 제가 확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늘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집권한다고 하면 정말 이 어려운 상황인데 적폐청산할 시간이 어디 있겠냐. 에? 뭐 적폐청산에 몰두한다고 하는데 그럴 시간이 어디 있겠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원하는 건 국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네. 심각한 경제 위기, 민생 위기.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갖고서 굉장히 지금 우리 무역업체 어렵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예요. 자동차, 반도체 심각한 위기인데 이런 문제 해결하는데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분들 문제 해결해 줘야 됩니다. 반도체 AI 지원들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저는 뭐 민주당이 집중할 것으로 보고 있고 네. 다만 뭐 적폐청산 문제는 과거와 같은 그런 형태가 아니라 내란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근본 원인들을 갖다 우리가 좀 확인해서 정리해야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저렇게 잘못된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검찰의 역할이 좀 컸다고 봅니다. 검찰이 대통령의 호위무사, 대통령의 심부름꾼, 네. 대통령의 칼집이 노릇만 해왔거든요. 이런 검찰개혁 문제는 제도개혁이니까 당에서 알아서 해야 될 것으로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관련된 사람들 수사는 저는 뭐 경찰이나 검찰이나 공수처나 알아서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민주당이 혹시 집권한다고 하면 민생, 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게 최우선순위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이것도 좀 이른 얘기긴 한데 네네네. 윤 전 대통령 이제 형사 재판이 다 끝나고 마무리가 된 다음에 뭐 사면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뭐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음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수사도 끝나지 않고 내란죄 하나에 대해서만 지금 재판이 진행 예. 중에 있거든요.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다만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본다고 하면 저는 전체적인 취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내란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의 논리는 다 깨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내란이 있었다라고 좀 그런 전제에서 8대0 판결이 난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아무리 형사재판에 가서 또 거짓말을 하려고 하더라도 할 수 없다. 그건 신속히 진행될 것이고 다만 내란죄 이런 범죄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밝히는 그런 수사는 좀 잘 마무리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윤 대통령이나 그 배우자에 관련해서 너무나 많은 여러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가장 가슴 아픈 게 저도 그 당시 국방위였는데 그 최해병 예. 순직 사건 있지 예. 않습니까?
너무너무 간단한 사건이에요. 진실 밝혀갖고 책임자들 책임지면 되는 겁니다. 그걸 은폐하려고 특정인을 보호하려고 해갖고서 네.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가 개입해갖고 왜곡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진상만은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얘기인데 이제 네네. 국회의장께서 대선과 개헌을 동시에 투표하자고 제안을 했잖아요. 네, 바로 거기에 대해서 바로 이재명 대표는 반대 입장을 밝혔고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 우원식 국회의장이 상당히 고심 끝에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분도 오선 의원이시고 또 원내대표도 하시고 네. 의정활동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정말 87년에 만들어진 헌법은 조금 너무 낡았다. 특히 헌법에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제를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게 좀 필요하고 또 국민적 합의가 있는 사항들 이런 거는 요때 빨리 개헌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다만 지금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저는 부족합니다. 다 추진 좋습니다. 취지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6월 3일로 만약 대선 일자가 발표된다고 하면은 오늘 기준으로 약 한 56일 정도 남았을 겁니다. 네. 근데 그 안에 각 정당이 경선을 해야 되고 경선은 최소한 3, 4주 걸릴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되기 때문에 한 4주 정도 선거운동을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국회의원들이 다 거기 뛰어가 들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국민투표법도 개정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쉽지 않거든요. 네. 행안이든 열어야 되고 그다음 개헌안 만들려면 국회 특위를 열어야 됩니다. 우리 뭐 앵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 특위 하나 만들려고 하면요 몇 명을 할 것이고 각 정당이 네. 몇 속으로 나눠 가질 건지 위원장 누구 할 건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당 야당이 있다면 여야 동수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여야가 없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의석 비율로 하게 된다면 이거 과연 국민의힘에서 그걸 찬성할 건지 그렇게 됐을 때 위원장을 당연 국민이 무조건 요구할 겁니다. 근데 그게 또 민주당에서 수용할 수 없는 걸 테고 예.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이 지체될 것이고 그런 시간이 지체되면은 국민의힘에서 무조건 다 이재명 대표 탓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전략이든 뭐 정권 지난 3년 동안 정권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모든 건 이재명 책임이에요. 기승전 이재명 안 되면 이재명 책임이거든요. 이게 저는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에 그런 어떤 전략에 우리가 말려드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저희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야 합의된 사항을 통과시키자고 하는데 과연 합의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조문에 넣을 때 가능할 건지 저는 불가능하다 봅니다. 공론화가 중요하다 말씀하셨죠. 그렇죠. 네, 예. 이재명 대표도 혹시 광주 5.18 민주화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거 좋다. 계엄 요건 엄격한 거 좋다 얘기했지만 광주 5.18 민주화 정신을 갖다 전문에 넣는다 하면 국민의힘이 찬성할 것 같습니까? 한동훈 대표나 윤석열 전 대통령도 과거에 거기에 찬성했습니다. 지금 안 할 겁니다. 지금요. 그 지지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자체가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선 후보들이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이 후보가 된 다음에 공약으로 해갖고 네. 개헌 로드맵, 개헌 일정을 발표하고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최소한의 내용들 여야 각 정당이 공통으로 하는 사항들,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는 사항들 정리해서 그리고 바로 개헌특위 만들어 내년 정도에 지방선거 때 예.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강점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다 현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의 살아온 과정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한 지도자는 국가적 위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선, 경기도지사로 한 12년 동안 그러니까 도합 한 12년 일하면서 보여줬던 그의 역량이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탁월한 성과들을 냈거든요. 우리 주민들의 공감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 그 유능한 정책 역량들 그리고 추진력 그리고 다른 뭐라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그의 그 어려웠던 삶의 과정에서 느꼈던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 어렵고 힘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공감 능력이 있다. 그분들에 대한 연민과 공감 그걸 갖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분들의 삶을 개선시키려고 할 만한 권한이 있다고 하면 그런 의지를 잘 실천해 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그 유능함과 우리 또 사회적 약자, 또 국민 통합에 대한 어떤 공감 능력 이런 걸 좀 봐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성호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